시장이 연착륙을 생각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다른 자산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들의 버블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갈 거거든요. 예.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라 이제부터 버블을 만드는 국면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F 자금이 예. 부동산으로 가냐, 주식으로 가냐, 장기 채권으로 가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근데 예. 이건 어디로 가거든요. 근데 언제 가냐고 하면 인플레가 다시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도 새벽에 했던 말이 이게 수요로 인한 인플레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인플레랑 지금 인플레랑 무슨 차이인데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요즘에 인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뭐 다양한 요인이 다 있긴 해요. 가장 첫 번째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인플레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가장 화폐적 현상이잖아요. 네.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 밀턴 프리드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화량 화폐 공급 제어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이 풀리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미국이 정부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걸 연준이 사주면 화폐가 늘어납니다. 네. 그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시중에 있는 MF 자금에서 끌어와서 걔네들은 자금을 만들어내고 그 조달된 자금을 코로나 때처럼 개인들한테 뿌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인플레는 화폐적인 현상으로는 안 온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에는 왜 왔냐? 그때는 코로나 때 풀었던 자금 플러스 그때 공급망 차질이 공급망 교란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요. 예.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 지표. 그게 그 공급망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거든요.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 GSCPI가 올라갑니다. 이게 2022년부터 공급망 교란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풀었던 지원금 그리고 공급망 교란 이것 때문에 9%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풀었던 지원금은 지금 초과 저축은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원금은 거의 다 썼다라는 개념이고, 지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찍어낸 자금은 대부분 대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유동성은 공급이 되지만 화폐적인 현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GSCPI가 영수준으로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확전이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홍해 그리고 볼티모어 그리고 호르무즈예요. 이게 유가든 뭐 자동차든 선박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쪽이 많이 막히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단기적인 또 공급망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브레인러스도 사실 이런 거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인플레 재급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냥 3에서 4% 정도에서 인플레는 상수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에서 4면 그냥 연준은 재무부는 그냥 인하를 하라고 할 거다. 왜냐하면 내년에 있을 뭐 하이힐드 차환도래 그리고 그동안 지금 꽉 쌓여있던 정부 부채, 장기 부채를 돌려야 되는데 계속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준에서 장기 부채를 발행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맞물리고 있어서 결국은 인하를 할 건데, 인플레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걸 또 우려를 하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이거는 살짝 내려온다 이런 거고, 지금 인플레도 종류가 3개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상품 이제 자산인데, 그러면 자산 인플레는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산 인플레가 결국 미국은 소비의 국가예요, 소비의 국가. 그리고 그 소비가 미국의 소비 성향을 제가 그때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 당연히 자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지금 미국이 물가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물가가 이제 디플레이션이 안 빠지는 국가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의 성향. 그런데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자산시장에 대한 인플레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현재 지금 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도 벌었겠지만 종목에 개인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대기업들은 많이 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자산 쪽에서 그렇게 버블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이미 양극화가 일어났고, 현재 지금 미국은 소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속 소비가 지금 미국이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 소비가 강한 이유가 저는 인플레가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향후 인플레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쓰는 소비가 나중에 쓰는 소비보다 훨씬 더 좋은 나는 잘 쓰는 소비거든요. 나중에는 지금은 100만 원 가지고 차를 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100만 원 가지고 껌 맞기 못 산다고 하면 지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소비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하면서 경기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자산 가격은 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인플레를 폭등시키는 요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침체시키고 디플레이션을 빠지려고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인플레를 이렇게 폭등시키는 개념으로는 안 갈 거로 보고 있고, 기업들이 잘 되면 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지금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지금 타겟인데, 실업률 보시면 지금 NFIB라고 하는 소기업들 대상으로 실업률을 조사를 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미국이 지금 보고 있는 유투 실업률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이제 소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언제 떨어질 거냐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갈 때 전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실업률이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씩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연준은 지금 올해 실업률을 뭐 한 4%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4에서 4.5% 정도 되면 서비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외식은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서비스가 엄두도 못 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과 자꾸 직결되겠다. 제가 근데 양극화 계속 말씀드렸는데, 표로 제가 그래서 양극화 하나 가져왔는데, 네. 2차 인플레 재발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네. 미국의 상위 40%의 자산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상위 1%의 자산 추이입니다. 네. 1970년도부터 보시면 7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왜 왔냐고 하면요, 중산층이 많았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위 1%와 중산층의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중산층이 적어지고 상위층이 많아지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지만 지금 이렇게 소득 양극화는 결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해야 되지.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성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이 데이트 본 적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계 지점에 도달하면 네. 정치적인 네. 불안으로도 다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미국은 성장과 물가 둘 다 놓치기 싫거든요. 성장은 대기업으로 잡아야 되고 높여야 되고, 물가는 밑에 층으로 해서 예. 물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보면 뉴욕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 경기 엄청 좋다고 하는데, 샌프란이나 여기 지금 저 빈민 쪽 있잖아요. 네. 그쪽 하면 지금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폭동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계속 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결국은 미국이 뭐 재정 흑자가 돌고 물가가 다 잡히고 하면, 그게 이제 대기업들에서 중견기업, 소기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돌아온다고 하면 마지막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또 이게 올라오는. 그래서 미국이 항상 톤을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금리랑 같이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지금 약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쯤, 아니면 좀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라 생각하세요? 강달러에서 약달러를 내려가는 속도는 예. 저는 느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강달러가 약달러가 되려면 미국이 예. 금융 긴축에 대한 톤다운을 시켜줘야 됩니다. 음. 한 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끌어당기면서 다른 나라는 이제 못 올리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예. 여전히 아직까지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자본을 지금 미국으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강달러가 더 가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저는 강달러에 대한 기조는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는 좀 저지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달러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약달러로 가면 이제 이머징이나 국가들이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네. 그게 시차의 개념이지,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그런 국가들을 뭐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를 해놓으면 저는 뭐 내년 정도에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약달러 투자랑 또 연관되는 게 금도 있고, 예, 이제 뭐 코인도 있고, 우리나라 신흥국 주식도 있고, 다 이제 약달러로 가나 보다 해서 한참 오르더니 갑자기 또 이게 다 꺾이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빠르게 올 수 있어요. 트럼프가 되면은? 금리를 예. 빠르게 내릴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잘 봐야 된다. 금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S&P가 지금부터 앞으로 50%가 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10년에 걸쳐서 오른다고 하면 5%씩 오르면 되잖아요. 예. 근데 1년 만에 오르면 버블로 가잖아요. 그거를 저는 뭐 10년에 걸쳐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1년 만에 올릴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아, 항상 근데 버블은 폭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 버블 수준으로 안 갔다 오고 있고, 저 2분기 변동성 이후에 하반기부터 MMF 자금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파란색 그래프가 MMF 자금 추이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S&P 시가총액을 MMF 잔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MMF 잔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MMF 잔액이 늘어나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는 거면 주식시장이 조정이 받고 있었다. 조정이 받고 있다. 예. 그게 조정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전부 다 MF 자금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였어요. 아.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예. 빨간색 지금 다 내려왔잖아요. 예. MF 자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예. 이 MF 자금은 결국은 시장이 연착륙을 생각하고 금리 인하가 되면 다른 자산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들의 버블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바꿔 말하면 지금의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라 이제부터 버블을 만드는 국면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다. 저는 뭐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이제 대형주 잠깐 움직였던 거고 이제는 본격적인 뭐 이제 상승 장세는 시작도 안 해. 왜냐면 나머지들 업섹터는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MF 자금이 예. 부동산으로 가냐, 주식으로 가냐, 장기 채권으로 가냐.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는. 근데 예. 이건 어디로 가거든요. 근데 언제 가냐고 하면 금리 인하도 하고 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자금들이 알아서 찾아서 갈 겁니다. 싼 거를 찾든지 보통 싼 거 찾지 않겠어요? 예. 눌려있던 기업들, 저렴한 것들. 이머징 예. 국가들 그런 국가들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국가든 뭐 기업이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한다라고 연준이 점도표가 시킨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이를 좀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셨는데 이야기 이제 듣고 나니까 흐름이 딱 잡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되게 약간 좀 불안해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아니고 저는 일단 매크로를 통해서 탑다운을 가지고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 분석은 항상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저도 틀릴 때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많이 봐주고 결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을 봐주면 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봐주시고 뭐 전인구 연구소 많이 봐주시고 좀 한번 또 변곡점 있을 때 네. 또 한번 또 출연해 주셔서 네. 또 이야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